S&P 500 지수가 7,000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6,200을 뚫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호황장입니다. 그쵸? 네, 지수만 보면 정말 파티가 따로 없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우존스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또 국제 유가가 막 치솟는데도 한국 정유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겉으로는 환호하는데 속으로는 약간 좀 극심한 다중인격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눈에 띄는 화려한 숫자들 뒤에 뭔가 숨겨진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할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바로 오늘 쏟아진 이 거대한 숫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맹목적인 환호를 걷어내고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인사이트를 쫙 뽑아내는 겁니다. 네, 표면적인 지수 상승에만 시선을 뺏기면 지금 시장이 막 울려대고 있는 경고음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모든 데이터의 기저에는 가장 거대한 테마가 하나 깔려 있죠. 아, 그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이 이 종전이라는 단어를 대체 어떻게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심각한 불균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오늘 수치들을 면밀하게 해독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 거시적 흐름의 진원지죠. 미국 증시부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이 7,00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고 나스닥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특히 기술주나 원전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로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 종료가 가까워졌다, 증시가 더 뛴다 이렇게 발언한 게 엄청난 기폭제가 됐잖아요. 물론 저희는 이 발언의 어떤 정치적인 맥락은 철저히 배제하고 단순히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킨 촉매제로만 볼 텐데요. 네, 철저하게 시장의 뉴스 재료로서만 분석을 해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S&P랑 나스닥이 막 축포를 터트리는 동안에 다우존스 지수는 48,463.72로 오히려 0.15% 하락했단 말이에요. 유틸리티 섹터도 1.75%나 떨어졌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펀더멘탈이 막 다 같이 개선되면서 오르는 그런 전통적인 강세장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장의 음악은 막 크게 울리고 있는데 절반의 손님은 춤을 안 추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느낌이랄까요? 모두가 종전을 축하하는 장이 아니라 특정 섹터가 다른 쪽 자금을 쫙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장세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승장은 보통 온기가 시장 전체로 골고루 확산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기술이나 원전, 양자 같은 특정 미래산업 쪽에만 자본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대표적인 방어주인 유틸리티가 하락한 거군요. 네, 유틸리티는 배당주 성격이 강한데 지금 시장은 전쟁이 끝나면 위험자산이 폭등할 거다라는 포모 현상, 그러니까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방어주를 막 내다 팔고 기술주로 공격적인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거죠. 야, 단기적인 기대감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쏠림이네요. 리포트에 있는 부동산 섹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무려 7.42%나 급등했어요. 네, 하루에 7%면 정말 엄청난 호재가 터진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주일 기준으로 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8.65%란 말이죠. 아니, 펀더멘털이 회복된 거면 주간 수익률이 이렇게 처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짜리 7% 급등을 추세 전환으로 믿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간으로 마이너스 8%대라는 건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나 고금리 여파 같은 기존의 구조적 문제들이 전혀 안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럼 하루 만에 7%뛴 건 도대체 뭔가요? 이건 종전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한 전형적인 숏커버링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니까 손실을 막으려고 급하게 주식을 되사들이면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반등인 거죠. 와,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내러티브가 펀더멘탈의 빈자리를 단기 유동성으로 그냥 억지로 메우고 있네요. 근데 이 미국의 훈풍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니까 유동성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 6,205.90을 기록하면서 1.88% 올랐고 코스닥도 1.36% 상승했죠. 네, 연초 대비 상승률로 치면 세계 1위 수준이더라고요.
KB증권 등의 분석을 보면 시중 자금이 무려 160조 원이나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단기적으로 6,300 재돌파, 나아가서 7,500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대형주들 흐름이 엄청나죠. 삼성전자가 2.61%, 현대차 4.92%, 기아가 3.66% 오르면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네, 한국 시장도 글로벌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주도형 대형주가 급등했다는 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종전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 시나리오에 본격적으로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이 1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보다가 약간 잠깐만요 하고 태클을 걸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160조 원이나 되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서 거래가 폭발하면 주식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들이 제일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섹터별 등락률을 보면 금융업 전체는 하루 만에 7.48%나 폭등을 했는데 정작 증권업은 마이너스 0.63%로 전 산업 중에서 등락률 꼴찌를 했습니다. 이거 돈이 막 몰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야, 아주 훌륭한 추론이십니다. 바로 그 모순된 숫자가 우리가 뉴스만 보고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방금 분석에서도 짚어졌지만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전부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금이었다면 당연히 증권주가 날아갔어야죠. 개인이 스마트폰 켜서 막 매수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증권주가 하락했다는 건 이 자금의 성격이 개인의 단기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기관 간의 대규모 패시브 자금 이동일 확률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특정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펀드들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훅 들어온 돈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주식 계좌로 쏜 돈이 아니라 덩치 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옮기면서 지수 전체를 밀어 올렸다는 거군요. 그럼 같은 금융권인데 은행이나 보험이 속한 금융업 섹터가 7.48%나 폭등한 건 왜 그런 건가요? 금융이나 보험은 전통적으로 금리 경로랑 배당에 극도로 민감하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6200 돌파에 환호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 환원 기대감이 선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배당이란 금리 수혜가 확실한 쪽으로만 스마트머니가 쏠린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증권주는 단기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 리스크나 추가적인 수수료이나 압박 같은 악재를 먼저 반영해서 소외된 걸로 분석할 수 있죠. 160조 원이라는 돈도 그 안에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어 움직이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런 유동성의 이면을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의 혈관, 원자재와 채권, 외환 같은 FICC 시장 동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쪽 시장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 랠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모순된 움직임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맞아요. 오늘 WTI 원유 가격이 64.89달러로 2.62달러 상승했습니다. 오펙 감산 연장 기대랑 종전협상 재개 관망세가 막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만의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하나 포착됩니다. 한국 정유업계 상황 말씀이시죠?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정유사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정유사들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리포트에서 언급된 최고 가격제 역설입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국내 기름값에 사실상의 상한선을 딱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정유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비싸게 원유를 사오는데 막상 국내에 팔 때는 정책에 가로막혀서 마진을 전혀 낼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거시지표가 상승해도 정부 규제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 자연스러운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야 할 항공사들은 명암이 또 다릅니다. 텐데 오늘 대한항공은 오히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시장이 도대체 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 거죠? 항공업은 고정비 비중이 막대하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이익이 확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큰 산업이거든요. 시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보다 종전 이후에 폭발할 여객 수요나 화물 운임 상승이라는 본업의 모멘텀을 훨씬 더 크게 본 겁니다. 거시지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1차원적이지가 않군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쳐다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죠? 그렇죠. 오늘 금 가격이 18달러 오르면서 딱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적인 게 비트코인도 1240달러가 오르면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찍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이랑 가장 변동성 큰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들의 심리적 쏠림이 아닙니다. 기관과 거래 자본들의 알고리즘이 지금 거시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죠. 단순히 둘 다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거대 자본들이 아주 정교한 헤징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짚으셨어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74%로 상승했거든요. 이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하다는 걸 채권 시장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들은 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전통적인 보험인 금을 포트폴리오에 쓸어 담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닻을 딱 내린 거네요. 그럼 비트코인에는 왜 불을 지피는 겁니까? 만약 종전이 현실화되면 막대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텐데 거기서 기술주 중심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할 위험, 그러니까 수익률 소외 리스크를 방어해야 하니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의 풍향계이자 디지털 기술주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대하면 금으로 버티고 폭발하면 비트코인으로 먹겠다. 이렇게 양극단에 베팅을 해둔 거군요. 이 10만 3천 달러라는 동일한 숫자가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탐욕이 팽팽하게 맞서는 시장의 임계점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불씨를 걱정하며 금을 채우고 다른 쪽에서는 평화를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긁어모으는 거죠. 시장이 정말 날카롭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글로벌 지형도와 우리가 대비해야 할 남은 한 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시아 증시 약진이 매섭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다시 5만 9천을 돌파했고 유럽의 닥스는 하락, 중국 상하이는 소폭 상승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뉴스가 대만 증시가 영국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7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단순히 국가 순위가 하나 바뀐 게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이 가치를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역사적인 선언이죠. 영국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전통금융과 해온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과거의 돈을 다루던 런던보다 미래의 칩을 만드는 타이페이에 전 세계의 부가 더 쏠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낭자를 구동하는 기술 인프라 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기술주로 쏠렸던 포모 현상이 아시아에서도 대만이라는 기술 생태계에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재현되는 거죠. 아시아 기술주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과 내일 쏟아지는 경제 지표들 중에 딱 하나만 주목한다면 뭘 봐야 할까요? 오늘 밤 중국 1분기 GDP 발표도 있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음 주에는 테슬라 실적에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여러 지표가 있지만 글로벌 거시경제 방향을 보기 위해 가장 먼저 오늘 밤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 예측치 4.8%를 달성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이 재조정될 거고요. 그게 지금 1,472원대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 방향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테니까요. 중국 지표가 환율과 금 가격 연동성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 내일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은 어떤가요? 사실 한국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그 모든 글로벌 이벤트를 압도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 촉매제가 바로 내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160조 원이나 들어온 코스피의 운명이 테슬라 실적이나 중국 성장률보다 내일 한은의 입에 더 크게 달렸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6,200 돌파는 16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밀어올린 결과거든요. 근데 이 상승세가 단기 오버슈팅으로 안 끝나고 7,000선으로 뻗어나가려면 실질적인 유동성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군요. 맞아요. 만약 한은이 인플레이션이나 1,470원대 환율을 핑계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 코스피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란 거고요. 반대로 유연한 금리 정책을 시사하면 코스피 추가 상승에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는 셈이 되겠죠. 내일 결과가 이 자금의 성격을 장기 투자로 바꿀 핵심 변곡점이 될 겁니다. 야,
오늘 다룬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결국 유동성의 방향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쏟아진 정보량이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우리가 해부해본 이 데이터들의 이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미 이란 종전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160조 원으로 움직이면서 코스피 6200과 S&P 7000 시대를 열었지만 분명히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술주 쏠림으로 다우지수랑 유틸리티가 소외받고 있고 증권업은 또 외면당하고 혜택을 뺏긴 정유업계의 눈물도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이미 금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사들이면서 양극단을 모두 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환호성, 막 지수 최고치 경신, 이런 헤드라인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특정 섹터로만 돈이 몰리는지, 그 이면에 균열은 없는지, 다각도로 질문하는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죠.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짚어보는 게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려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데요. 지금 증시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건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포모 현상입니다. 근데 주식시장 오래된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국 정상이 실제로 만나서 평화협정서에 깍 서명하는 바로 그날, 과연 시장은 오늘처럼 환호할까요? 아니면 이미 기대감으로 다 올랐던 재료라면서 차갑게 식어버릴까요? 지금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는 소문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가 터지기 직전에 출구앞에 서 있습니까? 와, 이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이 기대감의 랠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스스로 포지션을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넘쳐나는 숫자의 홍수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신호와 가짜 노이즈를 걸러내는 통찰이 청취자님의 투자의 무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깊게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